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일을 겪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와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빠르게만 지나가는 이 시간을 붙잡고 싶으실 거예요. 제게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 저 역시도 시간이 천천히 가길 바랬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게 좋습니다. 또 그러길 바라고요. 제게 힘들었던 기억을 지워주고 잊게 해주는 약이 오로지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빠르게 흘러 제가 가진 슬픔에 무덤덤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떤 슬픔이길래 이런 말을 하나 싶으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남편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제 남편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게 또 다른 충격과 고통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제겐 시어머니였던 사람인데요. 그럼 그 사람이 제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는지 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부터 사귀던 남편과 30이 넘어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만나온 기간도 오래됐고 만나온 기간 이상으로 서로를 잘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결혼은 너무나 당연했죠. 결혼식을 올리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보통의 가정에서 자라 제법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 역시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집안은 잘 사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했을 뿐이지 결혼을 하는 건 크게 고민할 게 없었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시모가 격렬하다고 설명할 정도로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뭐? 결혼? 현아, 내가 몇 번이고 말했지. 내가 네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순 없지만 승혜제만큼은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고. 내가 널 내 배로 낳고 키운 엄마는 아니지만 네가 잘 되기만 바라고 널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엄마야. 근데 쟤는 아니야. 쟤는 널 힘들게 할 거라고. 어머니, 그러니까 승혜를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든 수긍을 하든 뭘 하죠. 무조건 안 된다고 저랑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여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왜 반대를 하는지 애들한테 말을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승희는 우리 현이랑 잘 어울리는 아이고 좋은 아이처럼 보여. 애들이 만난 기간이 몇 년인데 그동안 문제될 만한 일이 있었어? 서로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승혜가 어떤 아이인지 귀 기울여 보던가 아니면 그 반대하는 이유를 좀 말해봐. 뚜렷한 이유 없이 마냥 반대만 하는 시모의 모습에 답답해했던 건 저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답답해하시고 난감해하셨죠. 또 저희보다 아버님께서 시모를 설득하는 데 더 열심히셨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시모의 이유 없는 반대만 더 심해졌죠. 그러다 상황이 180도 반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모가 우리의 결혼을 막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거든요. 승혜야, 내가 오늘 여기 와보라고 한 건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다. 너 혹시 이 사람한테 문자 보낸 적 있니? 여보, 들을 것도 없다니까요.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거 봤어요? 시침이 뗄 게 뻔한데 뭘 듣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설프게 어머님께 문자 보냈다가 상황만 나쁘게 만들 것 같아서 따로 연락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네 번호 맞지? 혹시 술에 취했거나 친구에게 보낼 문자를 잘못 보낸 건 아닐까? 아니, 이 사람 휴대폰인데 이렇게 네 번호로 이 사람 욕하는 문자가 왔더구나.
아니 여보, 내 휴대폰은 또 언제 가져간 거예요?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가져가요? 그러다 제가 지우고 오리발 내밀면 어쩌려고? 아버님께서 보여준 문자에는 제가 시모에게 장문의 욕을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또 제가 시댁 재산을 노려 남편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는 거라고 적혀져 있었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결심은 진작에 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남편 집안이 여유로운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훑어보던 문자 내용에서 수상한 부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문장 중간중간마다 줄임표와 쌍반점이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시모가 보낸 문자라는 걸 말이죠. 과거 시모가 저에게 경고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낸 문자에 말 줄임표와 쌍반점이 군데군데 사용된 걸 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문자를 보여드리며 제 억울함을 토로했죠. 그거 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 어른께 문자를 보낼 때 저런 문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 어머님께서 제게 보내신 문자인데 방금 저한테 보여주신 문장이나 문체가 비슷해요. 왜 저의 번호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제 휴대폰에는 보낸 흔적도 없다고요. 두 내용을 비교하신 아버님께서는 제 생각과 같이 시모가 보낸 문자라고 확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화를 내며 추궁을 하셨죠. 그 결과 시모의 자작극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제가 시댁에 시모를 설득하러 찾아온 날 제 휴대폰을 가져간 다음 미리 작성한 문자 내용을 제게 보내고 그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시모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던 거죠. 제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낸 흔적은 삭제하고 말입니다. 사실이 밝혀지자 시모는 더 이상 우리 부부의 결혼에 반대할 수 없었어요. 아니, 결혼식 자체에 관여할 수 없었죠. 덕분에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조금의 부딪힘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모가 저에게 가진 억하심정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꽤 힘든 시집살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제가 시모에게 잘하면 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천천히 풀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마저도 깨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가 저를 불러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일이 술술 풀리니까 좋지? 그래, 어디 한번 언제까지 네 마음대로 풀리나 보자. 내가 너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걸 후회하게 해줄게. 이전까지는 남의 집 자식이었지만 이젠 내 며느리니까 내가 마음껏 괴롭혀주마. 네가 울면서 내 발로 이 집안 나가도록 만들어줄게. 기대해라. 벼르고 벼른 시모의 모습에 걱정이 됐지만 여기서 겁을 먹은 모습을 보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을 했죠. 하지만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제게 엄포를 놨던 그대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며느리 괴롭히기를 배워오기라도 한 건지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며 제게 별의별 시집살이를 다 시키시더라고요. 명절날 전을 부치고 제사상 차리고 뭐 그런 건 당연한 얘기였고 그냥 틈만 나면 저를 부려먹으려고 안달복달할 정도였어요. 나가서 일하는 며느리 주말에 쉬는 꼴 못 보겠는지 매번 제가 쉬는 날마다 저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눈치가 보여 그냥 와서 밥이나 먹자, 반찬 해놨으니 가져가라 그런 말이었는데 그 말을 믿고 가보면 꼭 뭔가 일거리가 놓여 있었어요. 마늘 한 포대를 가져와서는 저보고 까라고 하고 집에 고춧가루가 잔뜩 쌓여 있는데도 말린 고추를 잔뜩 가져와서 일일이 빻으라고 했죠. 그 외에도 정말 가진 이유를 만들어 저를 고생시켰습니다. 시킨 건 다 했니? 아직이요. 저 혼자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엔 다 못할 것 같아요. 얘가 이게 뭐가 많다고 엄살이야?
그게 아니라 이 시애미가 시키는 일이 하기 싫어서 엄살 피우는 거 아니고? 그러게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게 무슨 시집을 오겠다고 그렇게 바락바락 버텼니? 벌써 힘들어하지 마라. 이건 네가 아니라도 며느리라면 해야 할 일을 시킨 것뿐이니까. 승혜 너라서 특별하게 괴롭혀줄 일은 뒤에 잔뜩 있단다.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저는 며느리 입장이니 시모의 말에 거스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아지겠지 싶어 불만 갖지 않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런데도 시모는 조금의 심경 변화도 없이 저를 혼내며 갖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에 보다 못한 아버님께서 시모를 나무라셨고 그 바람에 시모도 식구들 앞에서는 눈치가 보였는지 좀 수그러졌죠. 하지만 그건 아버님과 제 남편 앞에서만 그랬을 뿐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시모는 여전히 저를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어느 날 참다 못해 시모를 붙잡고 절 미워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이렇게 괴롭히고 미워하실 일은 제가 안 했잖아요. 사람 미운데 이유가 있는 줄 아냐? 나는 그냥 네가 싫은 거야. 그렇게 이 정도도 못 견딜 거면서 뭐하러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 거봐라, 못 버티겠지? 힘들지? 결혼만 하면 끝날 줄 알았나 본데 내가 너 반드시 이혼시킬 거다. 그러니까 어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시모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싫다며 꼴보기 싫은 저를 반드시 쫓아내겠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계속 이러시면 결국 어머님만 손해세요. 저야 어머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어머님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삿밥 차릴 며느리 저 하나 아닌가요? 뭐야? 저것이 지금 나더러 죽으라고 그런 막말을 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님 제삿밥 누가 올려줄지 어디 한번 보시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시모에게 엄포를 놓고 그 후 고부 사이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참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시모도 전처럼 저를 대놓고 괴롭히진 못했고 저희는 서로 트집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눈치 싸움이 치열했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을 얻게 되셨죠. 그것도 하필이면 암투병을 하게 되셨어요. 저를 예뻐하셨던 아버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아버님을 간병하며 하루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던 아버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돌아가시고 마셨죠.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자신이 일찍 떠나실 걸 예상이라도 하셨던 건지 미리 유서를 작성해 두셨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시모에게 살고 계신 집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 전부를 남편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전 남편에게 시모를 잘 모시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워낙 효자였으니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 모셨을 테지만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저와 시모의 사이를 염두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좋으셨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집안 분위기는 처참했어요. 저희 부부는 당연하고 시모도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시모의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원래는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봐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 제가 실수를 했는데도 별말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지난 수년간 사람을 말려 죽이겠다며 괴롭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 모습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모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아버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시모도 많이 힘들구나. 어쩌면 그래서 우울증이 왔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저는 그런 시모에게 괜히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드세고 고집세시던 사람도 남편 잃고 나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는 화낼 힘도 없구나 싶어서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난 일 다 잊고 며느리로서 시모를 잘 모시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작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으면서도 이제라도 관계가 좋아져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저도 더 이상 고민거리 없이 시모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남편이 암 선고를 받더니 저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 옆에 딱 붙어 간병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일을 쉴 수가 없었죠. 다행히 일을 해야 하는 저 대신에 시모가 남편의 간병을 맡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힘드실 텐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무슨. 내가 내 자식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어쩌다 너나 나나 남편들이 이렇게 된 건지.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아무튼 비슷한 신세에 내가 네 속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현이는 내가 잘 챙기마.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시모 덕에 한시름 놓았지만 저도 틈날 때마다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어요.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결국 남편은 아버님처럼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0년 가까이 남편과 동거동락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없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믿어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제 내적인 방황이 길어졌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정신은 저기 어딘가 두고 살았죠. 부모님,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 정신이 나간 저를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불편해하던 시모가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줬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다 보니 시모 입에서 나오는 남편의 추억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죠. 그때 참 시모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어 연을 이어갈 의무는 없었지만 시모를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중이었는데 시모가 제게 남자를 만나보라며 제안하더라고요. 승혜야,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넌 아직 젊잖니? 새 인생 새 출발해야지. 그걸 현이도 바라고 있을 거야. 전 괜찮아요. 그 사람 추억 가지고 사는 걸로 만족해요. 네가 행복해야 현이도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있지. 본래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하는 법이다. 네 가슴의 상처를 덮어줄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야. 너무 갑작스럽겠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잘 맞는 사람을 하나 알아뒀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너와 딱 맞는 사람 같으니까 한번 만나보렴.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던 저는 시모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시모는 계속해서 제게 남자를 만나보라며 만남을 주선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한번 만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남자를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집요한 성격이 있는 시모에게 덜 시달리게 말이죠. 자리만 나가고 자리에 나온 남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제안을 수락했죠. 무의미한 말들로 시간을 끌며 자리를 앉아있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더 신뢰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이 자리를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 뵙기로 한 이승혜라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승우라고 합니다. 저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전 바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요. 제 입으로 나오겠다고 말한 건 맞는데 저희 시어머니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바쁘신 시간 빼앗고 황당하실 말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리 숙여서 사죄드릴게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가 먼저 자리를 일어섰다는 걸 모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승우 씨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히 상대가 거절할 것도 생각하고 꺼낸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탁을 했었죠. 부탁을 하면서도 너무 미안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락이든 거절이든 대답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 행동이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더라도 기가 찬다는 소리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제 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제 생각과 달리 무덤덤한 표정으로 절 지켜보고 있었어요. 황당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제가 지금 누굴 만나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도 좀 누굴 만날 생각이 없고요. 그런 말씀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 제가 승혜 씨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승혜 씨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 정체부터 밝혀야 할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남편분 동생입니다. 남자의 입에서 자신이 제 남편의 동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머리를 돌로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오나 싶었죠. 단 한마디였지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남자는 제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 할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승혜 씨가 일어서겠다고 말하기 전부터 저도 제 정체를 밝히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승혜 씨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것뿐이니까.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방금 제 남편 동생이라고 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가족 관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남편 외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 가족 관계 증명서도 받고요. 근데 동생은 없었어요. 저한테 왜 이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쪽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서 이래요? 그게 기분 나빠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생물학적으로나 호적상 형제관계는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이지.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장난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시간 낭비할 것 같네요. 저희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씀하시든 간에 마음대로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쳐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 정도 구별할 나이는 한참 전에 지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승혜 씨가 말 꺼내기 전부터 사실을 밝히려고 결심했다고. 저 승혜 씨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승혜 씨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얘기 다 들어보시고 그때 판단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믿업지 않으면 안 믿으면 그만 아닙니까? 제 이야기 듣는다고 승혜 씨가 손해보는 건 없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제 남편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리를 일어서려고 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처럼 한 발자국 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거기다 제 앞에 있는 그 남자의 눈빛이 뭔가 모르게 진실돼 보였어요. 순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다시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자리에 앉고 나서는 남자가 한 말처럼 얘기나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말해보세요. 대신에 헛소리 같으면 저 바로 일어서서 나갑니다. 네, 그러세요. 방금 제가 생물학적으로나 또 호적상으로는 형제가 아니지만 남편분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남편분과 저희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혜 씨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가 되세요. 제 친어머니죠. 네? 친어머니요? 저희 시어머니께서요? 네. 그 승혜 씨 시부모님께서 재혼한 사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아마 승혜 씨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게 어머니 되는 분이 아버님과 처음 결혼한 거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승혜 씨뿐만 아니라 남편분도 그렇고 제 어머니와 결혼한 승혜 씨 시아버님도 말이죠. 근데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전에 한 차례 결혼을 했고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와는 짧은 결혼 생활 하시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고요. 이후에 어머니께서 혼자 절 키우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승혜 씨 시아버님과 만나게 됐고요. 근데 그 당시 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판단하셨어요. 결혼 경험이 있고 아이가 있으면 승혜 씨 시아버님께 또는 시부모님들 분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마침 호적법이 변경됐을 때라 저만 없으면 어머니는 완전히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친척집에 입양이 돼야 했고요. 제 어머니는 승혜 씨 시아버님과 남편을 속이고 그 집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된 거죠. 이후에 저는 어머니랑 연락을 주고받곤 했습니다만 자주 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결혼한 남편한테 새로 생긴 아들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무척이나 바쁘게 살았거든요. 정작 친아들은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어머니는 멀어졌어요. 그래도 어쩌다 연락해오던 어머니였는데 언젠가부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횟수로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니까 그렇게 했지,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주변에 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부턴 거의 연락을 안 하다시피 했죠. 그래도 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새 가족들 눈치가 보이시겠지, 내게 연락도 못할 만큼 바쁘시겠지 등등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정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된 어머니가 참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산다는 걸 알았죠. 그때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저도 더는 어머니를 찾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그렇게 최근까지 쭉 살아왔고요. 근데 최근 몇 달 전부터 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요즘은 뭐하고 지내는지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말이죠. 분명 행복한 어머니를 보고 배신감에 휩싸여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막상 연락받고 관심을 받으니까 그 결심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지난 시간 관심을 쏟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과거 일을 묻어두기로 했죠. 그때부터 다시 어머니와 연락하고 자주 보게 됐고요. 근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이상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승혜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승혜 씨 시아버님과 남편분 이야기도 저한테 했고요. 그리고 결론은 승혜 씨가 남편분한테 받은 유산을 같이 빼앗자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세운 계획대로 잘 실행만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백 몇천의 푼돈이 아니라 억으로 시작할 거라고 말했죠. 승혜 씨에게서 돈을 빼앗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는데 우선 모든 것의 시작은 승혜 씨와 제가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승혜 씨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줄 테니 저는 승혜 씨 마음에 쏙 들게 준비하고 그런 사람인 척 행동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게 만난 다음 우리가 꼭 결혼해야 됐어요. 결혼이요? 결혼은 왜요?
결혼한다고 재산을 나눠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빼앗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결혼을 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제가 승혜 씨의 완전한 신뢰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5년만 같이 살면 재산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재산 분할은 좀 복잡한데, 그건 뭐 거의 최후의 방법이니까 생략하고 다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방법은 별별 것이 많아요. 꾀병도 있고요. 뭐 무속이나 종교 관련도 있죠. 당연히 투자건도 있고요. 그것들 전부 어머니와 제가 짜고 쳐서 승혜 씨한테 바람을 넣거나 속이는 걸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범죄고 나쁜 일이지만 이것들보다 더 최악의 방법이 있었어요. 어머니께 이 제안을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그 계획을 듣고는 절대 안 되겠다. 승혜 씨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뭐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승혜 씨를 죽이자고 했어요.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실행하면 경찰한테 걸릴 일 없다면서. 네?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절 죽이겠다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방금 한 말 진짜 맞아요? 어머니가 친아들을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숨기면서까지 왜 승혜 씨와 시아버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 때문에요? 아니요. 전부 돈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최근에 승혜 씨 일 관련으로 이야기하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모든 게 돈 때문이라는 걸. 승혜 씨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한다는 유언장 때문이었지.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과는 달랐죠? 자기 말로는 잔뜩 웅크려서 남편분과 승혜 씨 비위를 맞췄다고 하던데 그것도 전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친모가 아니니까. 친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언제든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승혜 씨 남편분이 건강하게 살아 계셨다면 끝까지 좋은 시어머니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남편분이 아프시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한번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재산은 자신이 아닌 승혜 씨한테 가버린 거죠.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충격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기도 대비를 했다면서 그게 바로 승혜 씨한테서 재산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승혜 씨가 나와 있는 거고요. 말로 하는 건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의 녹음 파일입니다. 문자로도 나눈 대화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승우 씨가 건넨 휴대폰 속 증거들이 아니었다면 헛소리하지 말라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휴대폰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평소 시모가 쓰는 문체와 말투까지 말이죠. 또 중간중간 저와 있었던 일들을 승우 씨에게 험담하듯이 썼는데 그 일들은 저와 시모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승우 씨가 제게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뜻이었죠. 그때부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보다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저를 해칠 생각까지 했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것도 최근 제게 가장 의지됐던 사람이 그런 속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꿍꿍이가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지금 제게 하는 행동과 말들도 전부 치밀한 계산 아래 실행 중인 계획일 수도 있었어요. 남자가 자신의 친모의 계획을 제게 사실대로 털어놓는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제안한 내용을 따르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요. 경제적인 사정도 좋지 않다면서요.
거기다 거절하면 거절한 거지 굳이 그 계획을 따르는 척하면서 저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나 제 남편과 어떤 인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어머니를 배신하면서까지 저한테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저도 처음 어머니의 계획을 들었을 땐 혹했습니다. 큰돈이 힘든 노력 없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근데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돈 벌고 싶지 않아요. 그게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승혜 씨 말처럼 거절하고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저와 관련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제가 거절했다고 한들 사람 죽이겠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그 방법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든 자기 손으로 직접 하든 사람 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승혜 씨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머니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저한테 어머니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엄마라는 존재가 애틋한 것처럼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저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어린 시절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또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싶은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만큼 증오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주인이 버리고 간 개처럼 마냥 어머니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이유에서 그림자처럼 숨겨져야 하는 건지 나이를 먹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안중에도 없었으니 미울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제 행복을 위해서 찾아왔던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그 돈이 중요했지. 그래서 어머니의 계획을 망치고 싶었습니다. 더한 복수를 하고 싶지만 제가 겁쟁이라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복수가 이 정도뿐이라 이렇게 승혜 씨한테 사실을 전하게 됐네요. 제가 알린 사실로 제 어머니를 어떻게 하시든 전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는진 모르겠지만 신고해서 처벌받는다고 해도 말이죠.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획한 내용들 모두 잘못된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겠습니다. 경찰에게 증언해달라고 하면 하겠고 이 휴대폰이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으니까요. 그 말을 전부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게 사실을 알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승우 씨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준 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필요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일어서게 됐죠. 카페를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카페를 나와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시자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이었다는 게 피부로 와닿았던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승우 씨 생각이 지금과 달랐다면 제게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상상을 해보니까 말이죠. 계획에 동참을 했든 동참하지 않고 방관을 했든 간에 저는 분명 시모의 계획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모든 재산을 시모에게 빼앗겨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상을 하자 시모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해봤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피해가 없는 상황에선 큰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짐을 정리하고 이사할 곳을 구해 시모 모르게 최대한 멀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짐들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이사를 갈 수 있게, 이사가 늦어지더라도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시모에게 쫓기듯 정신없이 짐을 싸고 있던 도중에 남편의 사진을 넣다 제 행동이 정지됐어요. 제가 왜 시모에게서 도망을 쳐야 하는가 싶더라고요.
도망을 쳐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범죄를 계획한 시모였는데 말이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낼 수도 없었어요. 시모를 만나 당당하게 묻고 따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고 있던 짐을 놓고 승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인 그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이죠. 이후 승우 씨에게서 휴대폰을 받게 됐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오늘 있었던 만남에 대해서 환하게 웃으며 물어보는 시모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어머, 이제까지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지? 내가 말한 대로 사람 참 괜찮지? 아니, 나도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어쩜 너랑 성격이며 가치관이며 취미며 뭐 하나 안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딱 맞다 싶었는데 그래, 만나서 무슨 이야기 나눴니? 그쪽도 너 마음에 있어 보여? 너는 그쪽 괜찮아 보이고. 괜찮다고 하면요? 그래? 괜찮어? 한번 만났는데 느낌이 오니? 어머, 너무 잘됐다. 좀 이른 판단이긴 해도 두 사람 정말 천생연분인가 보다.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 계획은 뭐였어요? 뭘 하려고 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그리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오늘 만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순순히 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진짜 뻔뻔한 여자네. 나 다 알아. 당신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승우 씨를 나한테 소개해줬는지. 그리고 당신이 소개해준 승우 씨가 누구인지도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 뻔뻔한 얼굴로 더 이상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 얘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야, 너 어디 시어머니한테 반말하니? 내가 네 친구야?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보자 하니까 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죽이기라도 하게? 어디 한번 해봐. 그게 원래 니년 계획이었잖아. 나 죽이고 내 재산 빼앗아 가는 게. 얘가 미쳤나? 누굴 살인자로 만들어? 내가 널 왜 죽이니? 재산을 뺏는다는 건 무슨 말이고? 너 현이 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가봐라. 나중에 진정되면 그때 다시 말하자. 왜? 그동안 또 무슨 계획 꾸미려고? 오늘 이 자리 아니면 너 나 못 봐. 내가 미쳤다고 나 죽이려고 하는 년을 2번, 3번 만나려고 하겠어? 그리고 거짓말 좀 그만해. 무릎 꿇고 빌든가 인정하든가 뭐든 하라고. 여기 이 내용들 나 다 봤으니까. 그때까지도 거짓말을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이 담겨있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뭘 알고 그렇게 하는지 눈치를 채더군요. 아들이 자신의 계획을 모두 누설했다는 걸 말입니다. 왜?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나 보지? 당황스러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냐고? 아예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돈이 필요하다고. 나도 재산 받을 자격 있지 않냐고? 내가 너한테 못한 것도 아니잖아. 처음엔 네가 날 이유도 없이 미워하니까 나도 맞대응을 했다고 쳐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잘 지냈잖아. 너야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했다고 쳐도 나는 너한테 며느리로서 잘했잖아. 근데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해? 아니 그거야. 현이가 옆에 있어서 그랬겠지. 현이가 없는 지금은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 내가 너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돈 가지려고 했어. 그 돈 원래 나한테 와야 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돌려받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왜 너 연애 때부터 널 싫어했는지 아니?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야. 현이가 평생 홀로 지낸다면, 자식이 없다면 그 사람 죽었을 때 적어도 재산의 반은 내가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불려시 같은 네가 나타나서 현이 옆에 기웃거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 거기다 그이가 널 좋게 보는 게 꼴보기 싫었고 그래서 널 미워했던 거야. 결혼도 반대했고 그러다 결국엔 너희가 결혼했지. 그때부턴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어. 적어도 두 사람이 아이를 낳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로 바꿨지. 만약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손주 생각에 재산을 나눠도 현이 앞으로 더 남기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너는 모르겠지만 너랑 현이 먹는 음식에 임신 힘들게 하는 약이나 음식을 넣었어. 물론 나도 그걸로 너희가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매일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확률을 높이는 것뿐이지. 진짜 공을 들이고 노력했던 건 그의 마음을 더 사는 것과 너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임신 못하게 만드는 거였지. 근데 너희가 임신하기 전에 그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겉으론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환호를 외쳤어. 당시 상황이면 내게 재산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놈의 영감탱이가 겨우 집 하나 딸랑 주고 떠났더라. 현이 보고 날 잘 챙기라면서 우리가 살고 있던 집 외에 전 재산을 물려주고. 아니,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니? 내가 20년 가까이 이 집에서 한 일이 있는데 너도 승우한테서 들어서 알 거 아니야. 내가 친자식까지 버리고 외면해가면서 이 집에 한 노력을. 근데 내가 뭐 어쩌겠어.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법적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집을 못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집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살려면 너희 도움이 필요하잖니? 그래서 네 말대로 버림받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너희 비위 맞췄지. 근데 이게 웬걸 현이까지 아프다고 하네? 그럼 나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또 한 번 날 희생했지. 현이 병수발 드는데 하지만 이놈의 집구석 남자 새끼들은 하나같이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더라. 이번에도 또 너한테 재산을 넘겼으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서 네 몫을 되돌려받을 계획을 세웠지. 결국은 네가 이렇게 다 알게 됐고.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네가 가진 그 돈, 내 몫이 있지 않니? 그걸 돌려받으려고 한 것뿐이야. 널 죽인다는 건 내가 세운 계획들이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에 너무 꽂혀서 흥분하지 마. 이렇게 말로 풀 수 있게 됐잖아. 네가 피해본 것도 하나 없고. 그나저나 방금 너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돈 준다고 했지? 그래서 얼마나 줄 수 있니? 나 큰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까 네가 그 돈만 주면 내가 깨끗이 네 곁에서 사라져 주마. 고해성사하듯이 자기 잘못을 말하던 시몬은 태도를 바꿔 뻔뻔하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나눠줄 생각도 없었죠. 계획을 몰랐다면 모를까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아버님이 아닌 아버님의 재산을 사랑하던 사람에게 시댁의 재산을 나눠줄 수 없었어요. 그거야 당신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몰랐을 때지. 내가 미쳤어? 날 죽이려던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게? 그것도 우리 아버님 아프시다니까 환호 질렀다는 사람한테 왜 재산을 나눠줘? 당신 몫은 그 아파트로 끝이야. 그것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야지. 내가 여기 온 건 당신한테 사과받고 경고하기 위해서야. 근데 당신 꼬락서니 보아하니 사과받긴 글렀네. 그래서 경고나 하려고. 당신 내 앞에 얼씬거리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든 돈으로 사람을 부리든 당신 짓밟아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나 피해 다녀. 알겠어? 뭐? 돈을 못 주겠다고? 네 년이 뭔데? 네 년이 뭔데 내 돈을 준다 못 준다 그래? 그거 전부 내 돈이야. 네 년이 아니라 나한테 왔어야 하는 내 돈이라고. 내가 그 재산 받으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무슨 짓 하면서까지 살아왔는데? 내 돈 내놔 이년아. 얼른 내 돈 내놔!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이젠 미쳤나? 힘도 없으면서 어디서 사람을 협박해? 지금은 내가 밀치는 정도인데 한 번만 더 달려들면 그땐 가만 안 둬? 당신 이제 내 시어머니 아니야. 우리 남남이라고,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겠는데 당신은 완전히 버림받았어. 이 세상에 혼자라고. 아까 휴대폰 건네받으면서 승우 씨가 나한테 말하더라. 당신 피해서 떠날 거래. 당신이 못 찾는 곳으로 간다고 했어. 당신이 너무 싫은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약해지는 자신도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인 거야. 근데 지금은 괜찮겠지. 아버님께서 주신 집도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집을 줄이면 생활비도 한동안은 걱정 없겠고. 근데 그 다음은? 더 늙어서는? 만약 아프기라도 하면? 그땐 누가 널 돌봐줄 것 같아? 요즘 그렇게 노인 고독사가 늘었다며? 아마 그게 당신의 최후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픈 곳 없게 해달라고 빌고 자식 버리고 사람 죽이려고 할 만큼 좋아하는 돈도 아껴 써. 그래야 고독사라도 면하지. 행여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 마. 노인 폭행으로 경찰서 가더라도 한 번만 더 당신이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얄짤 없을 테니까. 저는 시모에게 악담을 퍼부었고 시모는 제 이야기를 듣곤 앞으로의 자신이 상상되는 듯 충격을 받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히 아들인 승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 벨소리는 시댁에서 울렸어요. 제가 아까 증거를 보여주려고 승우 씨 핸드폰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모는 승우 씨와 연락할 방법이 없던 거죠. 자신의 계획도 틀어지고 친자식인 아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걸 알게 된 시모는 세상을 잃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쾌하게 생각하고 시댁을 나왔고요. 이후 시모가 제 앞에 나타난 적도 없고 저를 지켜보고 있지도 않겠지만 시모 때문이라도 더 잘 사는 자신이 되고자 일부러 더 이를 악물고 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제 삶을 찾으려고 했죠. 그런 이유로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먼저 떠난 남편 생각에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밝은 이승의 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모의 근황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간 걸 봐서는 제가 말한 미래의 모습이 걱정돼서 노후 준비를 앞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야 뭐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도 나이 들어 몸이 아픈 건 준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닐 테니 아마 겁먹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또 언젠가는 제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시모였던 그 여자에게 미운 마음이 크게 남아있어서 그런지 비참한 모습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는 그 꼴을 직접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실컷 비웃어주고 싶네요. 그런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건 말건 전 제 인생 잘 살아야겠죠. 이제 겨우 발걸음을 뗀 제 새 출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 올리고요.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